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무용수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선 무용을 추며 북한 최고의 예술단원으로 17년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만수대 예술단. 북한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선망받는 곳입니다. 그곳에 무용수가 된다는 것은 북한 여성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지요. 16살 소녀가 수천 명 중에 선발되어 그 화려한 무대에 섰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최고위층 앞에서 춤을 추고 해외 공연까지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16살 소녀들이 밤늦게까지 연습하다 쓰러지고 조금만 살이 쪄도 굶기며 체중 관리를 강요당하고 최고위층 만찬에 동원되어 술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가차없이 버려졌습니다. 30이 넘으면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젊고 예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조용히 사라져야 했지요. 그녀는 17년 동안 그곳에서 춤을 췄습니다. 최고의 무용수였지만 33이 되던 해 단원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나가라. 그 한마디와 함께 17년의 화려한 삶이 끝났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그녀의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를 닮아 예쁘고 춤에 재능이 있는 14살 딸이요. 혜진아, 너도 예술단 들어가면 되겠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딸을 저 지옥 같은 곳에 보낼 순 없어.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36살의 나이에 14살 딸의 손을 잡고 이 땅을 떠나기로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녀 리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만수대예술단 수석 무용수에서 시작해 두만강을 건너 지금은 서울에서 한국 무용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지요. 화려한 무대 위에 미소 뒤에 숨겨진 눈물,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10개의 챕터로 나누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그 화려한 북한 공연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리고 그 무대 위의 미소가 얼마나 강요된 것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1992년 봄 16살 소녀 혜진이가 처음 만수대 예술단 오디션장에 들어섰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4월 저는 16살이었습니다. 평양 무용학원에서 7년째 조선 무용을 배우고 있었지요. 혜진아, 너 올해 만수대 예술단 오디션 봐야겠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북에서 여자아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너 정도면 충분해.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딱 맞고. 해봐라.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만수대 예술단 오디션 본대요.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딸이 예술단에? 그거 되면 우리 집안 대단한 거다. 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평양에서도 평범한 직장인이셨던 아버지는 딸이 예술단원이 되면 집안이 달라질 거라고 하셨어요. 오디션 날 만수대 예술극장에 갔습니다. 정말 컸어요. 평양에서도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였지요. 입구부터 경비원들이 서 있고 들어가려면 신분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제 또래 여자아이들이 수백 명 있었어요. 다들 예쁘고 키도 크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나도 저 아이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 떨렸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넓은 연습실로 들어가니 심사위원 5분이 앉아 계셨어요. 다들 나이 드신 예술단 선배님들이셨습니다. 이름 리혜진입니다. 나이 16입니다. 춤춰봐. 준비한 조선 무용을 췄습니다. 부채춤이었어요. 7년 동안 배운 것 중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춤이었지요. 음악이 흐르고 저는 춤을 췄습니다. 부채를 펼치고 몸을 돌리고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연습할 때보다 더 잘 췄습니다.
긴장했지만 그 긴장이 오히려 저를 집중하게 만들었거든요. 춤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속삭이며 뭔가 적었습니다. 좋아. 다음 단계로 올라가. 이달 말에 다시 연락한다. 다음 단계라니. 저는 기뻤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거였어요. 한 달 후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리에진 동무 합격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합격. 저는 만수대 예술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아이고, 우리 혜진이가 예술단에. 잘했다, 잘했어. 아버지도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영광이 있을 줄이야. 혜진아, 거기서 열심히 해라.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만수대 예술단 연습실에 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웠어요. 복도가 넓고 깨끗했고 벽에는 공연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최고 위층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해외 공연 사진들. 모두 화려했지요. 연습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고 거울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음향시설도 최고급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무용학원과는 비교도 안 됐지요. 신입들 이쪽으로 모여. 지도원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 말고도 10명의 신입이 더 있었어요. 다들 16에서 18살 사이였습니다. 너희는 이제 만수대 예술단원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하지만 명심해.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고 아무나 남을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바로 쫓겨난다. 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첫날부터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모여서 기본기 연습, 스트레칭, 유연성, 기초 동작.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식당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 놀라웠어요. 흰쌀밥에 고기 반찬, 생선, 김치, 나물.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고기가 매일 나왔습니다. 여기는 식사가 이렇게 좋아요? 제가 옆 언니한테 물었더니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국가의 얼굴이잖아. 당연히 잘 먹여야지. 근데 조심해. 살찌면 큰일 나. 매주 체중 재거든. 체중. 그 말에 조금 걱정이 됐지만 일단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조선 무용 연습, 오후에는 성악이나 악기 연습. 저는 무용 전공이었지만 가야금도 배워야 했어요. 다재다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까지 연습하고 밤 9시쯤 되어서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출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첫 공연 기회가 왔습니다. 신입들도 무대에 세울 거야. 군무로 참여해. 군무. 여러 명이 함께 추는 춤이었지요. 주역은 아니지만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공연 전날 밤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진짜 만수대 무대에 선다니. 몇백 명의 관객 앞에서요. 공연 당일 분장실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전문 화장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예뻤거든요. 한복도 입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한복이었어요. 집에서 명절 때 입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객석에서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비. 나간다. 지휘자 선생님 신호에 우리는 무대로 나갔습니다. 조명이 환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객석은 어두워서 관객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수백 명이 앉아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연습한 대로 춤을 췄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만수대 예술단원이다. 나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춘다. 무대에서 내려와 분장실로 돌아오는데 선배 언니들이 칭찬해줬어요. 혜진이 잘했어. 첫 무대 치고 실수 없었어. 고마워요, 언니.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무대에 섰어요.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무대가, 이 행복한 순간들이 사실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1992년 그 봄날 16살의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꿈의 무대에 섰고 박수를 받았고 앞으로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지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던 그 시작이요. 예술단 생활이 1년쯤 지나자 조금씩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여름이었어요. 저는 이제 신입이 아니었고 군무에서도 앞쪽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춤 실력을 인정받은 거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체중 검사가 있었습니다. 전원 체육복 입고 체중계 앞으로 모여 지도원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일렬로 서서 차례대로 체중을 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니 52kg이 나왔어요. 리혜진, 지난달보다 1kg 늘었네. 네. 죄송합니다. 조심해. 더 늘면 무대 못 서. 겨우 1kg인데 그렇게 호되게 말씀하시는 게 이상했어요. 제 키가 165cm인데 52kg은 오히려 마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차례 언니가 문제였습니다. 박명희, 너 52kg? 지난달보다 3kg 늘었잖아. 죄송합니다. 최근에 좀. 변명하지 마. 일주일 안에 3kg 빼. 안 그러면 다음 공연 못 써. 명희 언니는 21살이었는데 주역 무용수였어요. 춤도 정말 잘 추고 예쁘기도 했지요. 그런데 3kg 때문에 공연을 못 서다니. 그날 이후로 명희 언니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언니, 밥 좀 드세요. 힘 없으시겠어요? 아니야, 혜진아. 나 살 빼야 해. 언니는 하루에 사과 1개와 물만 마셨어요. 그러고도 연습은 계속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춤을 췄지요. 일주일 후 체중 검사에서 명희 언니는 52kg를 만들었습니다. 3kg를 뺀 거였어요. 하지만 언니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잘했어, 박명희. 이번 주 공연 나가도 돼. 지도원 선생님은 칭찬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일주일 만에 3kg을 빼다니 몸에 좋을 리 없잖아요. 그 일 이후로 저도 체중 관리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칼로리를 생각했고 조금만 많이 먹으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해 가을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달 말에 특별 공연이 있다. 최고 위층 분들이 오신다. 최고로 준비해야 해. 특별 공연. 최고 위층을 위한 공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특별히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지도원 선생님들도 평소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지요. 공연 당일 평소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공연 끝나고 만찬이 있다. 선발된 단원들은 만찬장에 가서 시중을 들어야 해. 시중? 우리가요? 리혜진, 너도 들어가. 예쁘고 젊은 애들로 뽑았어. 저를 포함해서 10명쯤 선발됐습니다. 다들 16에서 20살 사이의 젊은 단원들이었어요. 공연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어요. 우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만찬장으로 갔습니다. 큰 방이었는데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최고 위층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저 테이블로 가서 술을 따라드려. 웃으면서 공손하게. 지도원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한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다들 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높은 분들인 게 분명했지요. 동무, 여기 술 좀. 한 분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다가가서 술잔에 술을 따랐어요. 아이고 예쁘네. 이름이 뭐야? 리혜진입니다. 혜진이? 좋은 이름이네. 나이는? 17입니다. 17. 젊네, 젊어.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예의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춤 잘 추더라. 나중에 주역 무용수 되겠구만.
감사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분의 눈빛이, 손길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다른 단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다들 침묵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선배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아, 우리는 예술단원이야. 최고 위층분들을 접대하는 것도 우리 일이야. 익숙해져야 해. 익숙해지라고요? 저는 춤을 추러 온 건데 술을 따르고 손을 잡히는 게 일이라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냐고 물으셨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창피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술단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었어요. 최고 위층 행사에 자주 불려가는 단원들이 있었는데 그 단원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좋은 배역을 받고 해외 공연 기회도 많이 주어졌지요. 저 언니는 왜 항상 주역을 맡아요? 너도 몰라? 저 언니 뒤에 누가 있는지. 누구요? 최고 위층 중 한 분이 저 언니를 좋아하신대. 그래서 특별히 챙겨주시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단원들 사이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재능보다 인맥이, 실력보다 외모가 중요한 세계였어요. 1995년 제가 19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한 선배 언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26살이었던 수진 언니였는데 어느 날부터 연습실에 안 나타났습니다. 수진 언니 어디 갔어요? 쉿. 조용히 해. 임신했대. 네? 결혼했어요? 아니, 결혼 안 했어. 그냥 임신했대. 결혼도 안 하고 임신.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수진 언니는 최고위층 중 한 분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단원 명단에서 지워지고 어디론가 보내졌다고요. 그 언니 어떻게 됐어요? 몰라. 아마 시골 어디로 보내졌을 거야. 낙태했을 수도 있고.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춤을 추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최고 위층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지도원이 저를 불렀어요. 혜진아, 다음 주에 특별 행사가 있어. 고위 간부님 생일 축하 공연인데 내가 솔로 무대를 하면 좋겠어. 솔로 무대.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주역을 맡게 된 거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공연 후에 그분과 식사를 하게 될 거야. 예? 식사요? 응. 그분이 내 춤을 보고 싶어 하셔서 내가 선택된 거거든.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 알겠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그분한테 접대하라는 거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춤만 추면 안 될까요? 혜진아, 너 주역 무용수 되고 싶지? 해외 공연도 가고 싶지? 그럼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해. 지도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거절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솔로 무대하게 됐어요. 정말 잘 됐다. 우리 딸 드디어 주역이네.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 주역이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다행히 그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그 간부분이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알게 됐어요. 화려한 무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우리는 예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상품이었어요. 최고위층의 눈과 손을 즐겁게 하기 위한 상품이었지요. 그리고 그 상품의 유통기한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젊고 예쁠 때까지만이었어요. 1995년 가을, 저는 19살이었습니다. 아직 젊었지만 벌써 걱정이 됐어요. 나도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 30이 넘으면 정말 쫓겨날까? 그때는 아직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됐지요.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1995년 그 가을, 저는 여전히 무대에 서 있었고 박수를 받고 있었고 겉으로는 화려한 예술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200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24살이 됐어요. 예술단 생활이 벌써 8년째였습니다. 이제는 신입도 아니고 선배 축에 속했지요. 주역 무대에도 자주 섰고 단원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너 올해 24지? 지도원이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 빠르네. 벌써 그렇게 됐어? 그 말투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저의 나이가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신입 단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조금씩 밀려났어요. 주역 자리를 16, 17살 후배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원 선생님, 이번 공연 주역은 제가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 그게. 혜진아, 미안한데 이번엔 새로운 은미한테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아. 너는 군무로 들어가. 군무. 여러 명이 함께 추는 뒤쪽 자리요. 제가 신입 때 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춤을 3달 동안 연습했는데요.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위에서 젊은 얼굴을 원하거든. 젊은 얼굴. 저는 아직 24살인데 벌써 늙은 취급을 받는 겁니까? 그날 연습실 거울을 오래 봤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주름이 생긴 것도 아니고 여전히 깨끗하고 예쁜데 뭐가 문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나이가 문제였어요. 숫자가 문제였지요. 그해 여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선배 언니 한 분이 퇴단했어요. 영숙 언니라고 31살이었습니다. 저보다 7살 많았는데 정말 춤을 잘 추는 분이었어요. 영숙 언니, 왜 그만두세요? 혜진아, 나 이제 나이 들었어. 더 이상 무대에 못 서. 무슨 소리세요? 언니 춤 정말 잘 추시잖아요. 춤 실력은 상관없어. 나이가 문제야. 30 넘으면 끝이야. 영숙 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15살 때부터 여기서 16년 동안 춤췄어. 내 인생 전부가 이 무대였는데. 이제 나가라고 해. 그럼 언니 이제 뭐 하세요? 몰라. 아직 정하지 못했어. 시골로 내려가서 교원이나 해야 할 것 같아. 영숙 언니가 떠나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저도 몇 년 후면 저렇게 되겠구나 싶어서요. 2002년 제가 26살이 됐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양에서 일하는 간부였어요. 집안도 괜찮았고 사람도 괜찮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1년 후 딸을 낳았습니다. 혜진아, 축하해. 딸이네.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제 뱃속에서 나왔다니.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지영이. 리지영이 어때? 좋아요. 딸 지영이가 태어나고 제 인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술단에서 6개월 동안 쉬었어요. 출산 휴가였지요. 그 시간 동안 지영이를 돌보며 행복했습니다. 춤보다 무대보다 지영이가 더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6개월 후 다시 예술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혜진이가 돌아왔네. 어서 와. 반갑게 맞아주는 건 좋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혜진아, 너 복귀 공연 군무로 들어가. 알지? 예. 제가 예전에는 주역도 했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몸도 풀어야 하고 체중도 관리해야 하잖아. 일단 군무부터 시작해. 체중. 맞습니다. 출산 후에 살이 찐 상태였어요. 예전보다 5kg 정도 더 나갔지요. 1개월 안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와. 안 그러면 계속 군무야. 저는 다시 살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살 빼기도 더 힘들었고 체력도 약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며 살을 뺐어요. 집에서는 지영이한테 젖을 먹여야 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젖도 잘 안 나왔습니다. 혜진아, 지영이가 우는데 왜 젖을 안 먹이니?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어머니, 저 살 빼야 해요.
예술단에서 체중 관리 안 하면 무대 못 서요. 아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애 키우는 게 먼저지.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2005년 저는 29살이 됐습니다. 그 무렵부터 공연 기회가 확 줄었어요. 주역은 거의 못 맡고 군무도 뒤쪽 자리만 주어졌습니다. 지도원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혜진아. 그냥 너도 알잖아. 나이가 있잖아. 나이. 또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30도 안 됐는데요. 내년이면 30이잖아. 그리고 이미 애도 낳았고. 관객들은 젊고 예쁜 얼굴을 보고 싶어 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세월을 막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영이가 4살이 됐어요. 이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춤추고 싶어. 지영이가 그렇게 말할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 너는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지만 지영이는 정말 춤에 재능이 있었어요. 집에서 제가 연습하는 걸 보고 따라했는데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여보, 지영이 무용학원 보낼까요?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보내자. 우리 딸 엄마 닮아서 춤에 재능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지영이를 무용의 길로 보내도 될까요? 하지만 결국 보냈습니다. 지영이가 너무 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2009년 저는 33이 됐습니다. 그해 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에진 동무 사무실로 와. 지도원 사무실에 갔더니 단장님도 계셨어요. 혜진아, 앉아.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혜진아, 너 우리 예술단에서 17년 동안 열심히 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했어라는 과거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좀 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예? 쉬다니요? 응. 너도 나이가 있고 애도 있고. 무대 서는 것도 힘들잖아. 그만 쉬면서 집에서 애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만두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춤을 출 수 있어요. 몸도 괜찮고요. 혜진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야. 30 넘은 단원들은 정리하래. 정리. 사람을 물건처럼 정리한다는 말에 화가 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원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어. 시골 무용학원 같은데.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되고. 시골 무용학원. 평양을 떠나라는 얘기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알았어. 한 달 안에 결정해.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7년. 제 인생의 17년을 16부터 33까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이곳에 바쳤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요? 저녁에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지영아. 엄마 괜찮아. 엄마, 나 커서 예술단 들어갈 거야. 엄마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절대 안 돼. 내 딸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지영이가 저처럼 17년 동안 춤을 추다가 30이 넘으면 버려지는 삶을 살면 안 됐어요. 지영이가 젊고 예쁘다는 이유로 최고위층 만찬에 동원되고 술을 따르고 손을 잡히는 일을 겪으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할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영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세월이라는 적은 결국 저를 무대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이 결국 제게 더 큰 용기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떠날 용기를요. 2009년 여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술단을 떠나기로요. 지도원 선생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달 말까지 정리해.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17년. 제 청춘을 바친 곳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저는 예술단 생활을 돌아봤어요.
연습실을 걸으며 거울을 보며 무대를 서성이며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16살 때 처음 이 문을 들어섰던 날. 첫 무대에 섰을 때의 떨림. 주역 무용수가 됐을 때의 기쁨.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점점 뒷자리로 밀려나던 씁쓸함. 언니 그만두신다고요? 후배 단원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응, 지영이도 키워야 하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언니 춤 정말 좋았는데. 아쉬워요. 고맙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 자기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걸요. 퇴단 전 마지막 공연이 있었습니다. 혜진이 마지막이니까 솔로 무대 하나 줄게. 지도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감사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떠나는 사람한테만 후하더군요. 마지막 공연 전날 밤 지영이한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일 엄마 마지막 무대야. 올 거지? 응. 나 엄마 무대 보고 싶어. 그래. 그런데 지영아. 응? 엄마는 내일부터 예술단 안 다녀. 다른 일 할 거야. 왜? 엄마 춤 잘 추잖아. 그래. 하지만 엄마 이제 지영이랑 더 많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엄마랑 매일 놀 수 있어? 응, 그렇지.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용학원 교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대로 평생 여기서 살아야 하나? 지영이도 나처럼 이 체제에서 자라야 하나?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연 당일 분장을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33.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괜찮았어요. 주름이 좀 생기긴 했지만 아직 예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중요했지요. 33이라는 그 숫자가요. 혜진 언니 준비됐어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응, 됐어. 무대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렀어요. 저는 춤을 췄습니다. 부채를 펼치고 몸을 돌리고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17년 동안 수없이 연습한 동작들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동작 한 동작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움. 17년의 모든 감정을요. 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객석에서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분장실로 돌아오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무용 인생이 끝났어. 후배들이 와서 위로해줬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예술단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영이를 안았어요. 엄마, 이제 매일 집에 있어? 응, 그렇지. 좋다. 지영이는 좋아했지만 저는 공허했습니다. 무용이 제 전부였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지도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아, 시골 무용학원 자리 하나 났어. 평성 쪽인데 갈래? 평성. 평양에서 멀지 않았지만 시골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해. 자리가 금방 찰 거야. 전화를 끊고 고민했습니다. 평성으로 가면 평양의 집도 포기해야 했어요. 지영이 학교도 옮겨야 하고요. 남편은 평양에서 일하니까 떨어져 살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평성 가는 거 어때요? 글쎄, 나는 평양에서 일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 따로 살아야 하는 거네요. 일단 가서 자리 잡고 나중에 생각하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도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빴고 저는 예술단 일로 바빴고 지영이는 할머니가 키우다시피 했지요. 이대로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그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영이가 무용학원에서 돌아와 울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왜 울어?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는 예술단 못 간대. 뭐? 왜? 우리 집안 성분이 좋지 않대. 할아버지가 뭐 문제가 있었다나. 성분. 그 끔찍한 단어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사실 성분이 애매했어요.
할아버지가 6.25 때 남쪽 사람이었다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집안으로 분류됐지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춤을 정말 잘 춰서 예술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분보다 재능이 더 중요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영이는 안 된다고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예술단 가고 싶은데.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지영이의 미래가 없어. 여기서는 지영이는 춤에 재능이 있었어요. 저보다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분 때문에 기회조차 못 얻는 거예요. 설령 예술단에 들어간다 해도 제가 겪은 그 일들을 또 겪어야 합니다. 체중 관리, 만찬 접대, 서른에 퇴출. 안 돼. 내 딸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탈북을요. 무서운 생각이었어요. 잡히면 수용소 가는 거잖아요.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가고요. 하지만 지영이 울먹이는 얼굴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지영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탈북할 수 있는지, 브로커는 어떻게 만나는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위험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영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몇 달 동안 정보를 모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2012년 초 드디어 브로커와 연결이 됐습니다. 탈북하고 싶은데요. 혼자? 아니요, 제 딸이랑 둘이요. 나이는? 저는 36, 딸은 10살이에요. 돈은? 모으고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둘이면. 중국 돈으로 10,000위안쯤 필요해요. 10,000위안. 우리 돈으로는 엄청난 액수였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당 간부였거든요. 알면 저를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몇 달 동안 조금씩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다졌어요. 그해 여름 지영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만약에 말이야,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래? 어디로? 자유로운 곳.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곳. 좋아. 나 여기 싫어. 친구들이 우리 집안 성분 나쁘다고 놀리거든. 지영이도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차별을요. 알았어. 그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약속? 응, 약속. 저는 결심했습니다. 36살의 나이에 10살 딸의 손을 잡고 이 땅을 떠나기로요. 마지막 무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무대를 향해 갈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무대를요. 2012년 9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돈도 마련했고 브로커와도 연락이 닿았고 경로도 확인했어요. 이제 출발만 남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남편한테 어떻게 말할까였어요. 결국 저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저 평성 무용학원 자리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지영이랑 먼저 내려가 볼게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가. 남편은 별로 관심 없는 듯 대답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그랬어요. 서로에게 큰 애정이 없었지요.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 몇 벌, 돈, 그리고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영이 방에 들어가니 애도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인형 가져가도 돼? 응, 작은 거 하나만. 이거. 지영이가 작은 토끼 인형을 꺼냈습니다. 5살 때 제가 사준 인형이었어요. 좋아. 그거 가져가자. 출발 전날 밤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평성으로 가요. 그래,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해라.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안았어요.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혜진아, 왜 이러니? 평성 가까운데 뭐.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에이, 자주 오면 되지. 어머니는 모르셨어요. 제가 평성이 아니라 훨씬 더 먼 곳으로 간다는 걸요. 다음 날 새벽 출발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어요. 평성이 아니라 함경북도로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평성은 이쪽이 아닌데? 쉿. 조용히.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우리 진짜 어디 가는 거야?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응. 지영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틀 동안 기차를 타고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에진? 네. 나 따라와. 딸은? 여기요. 좋아.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안 돼.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저녁까지 기다려. 밤에 출발한다. 낮 동안 그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가려져 있어서 밖이 안 보였어요. 엄마 무서워. 지영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조금만 참아. 저도 무서웠지만 지영이 앞에서는 강한 척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브로커가 왔어요. 준비해. 지금 출발한다. 밖으로 나가니 이미 어두웠습니다. 7월 밤이라 더웠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저 산으로 올라간다. 소리 내지 마.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어요. 지영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힘들어. 조금만 더. 우리 조금만 더 가자. 제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어요. 36살 몸도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저기 봐. 저게 두만강이야.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 북과 중국을 가르는 그 강이요. 지금은 9월이라 물이 많이 빠졌어. 허리까지는 안 찰 거야. 하지만 물살이 세니까 조심해. 지영이는 어떻게 해요? 키가 작은데. 내가 업고 가든지 안고 가든지. 어쨌든 빨리 건너야 해. 지영이를 보니 이미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지영아, 무섭지? 하지만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믿지? 응. 믿어. 그럼 엄마 등에 업혀. 꼭 잡아야 해. 손 놓으면 안 돼. 지영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10살인데도 가벼웠어요. 북에서 제대로 못 먹어서요. 준비됐어? 네. 그럼 가자.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차가웠어요. 9월인데도 물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한 걸음씩 들어갔어요. 무릎, 허벅지, 그리고 허리까지. 엄마. 지영이가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쉿. 조용히. 소리 내면 안 돼. 물살이 새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습니다. 지영이를 업고 있어서 균형 잡기가 어려웠지요. 넘어지면 안 돼. 지영이를 지켜야 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걸었습니다. 강바닥이 미끄럽고 돌이 많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엄마. 지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어요.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반대편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어, 지영아. 우리 해냈어. 지영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무서워서요. 잘했어, 지영아. 정말 잘했어.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안전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빨리 숲으로.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쪽 숲으로 뛰어들었어요. 충분히 멀어졌을 때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몸이 젖어서 떨렸습니다. 지영이도 쓰러지듯 앉았어요. 엄마. 우리. 어디 온 거야? 중국이야, 지영아. 우리 북을 벗어났어. 정말? 응.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만강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강 너머가 북이었습니다. 36년을 살았던 그곳. 16부터 33까지 춤을 췄던 그 무대. 그리고 떠나온 남편과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엄마, 울지 마.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엄마 기쁜 눈물이야. 우리 자유를 찾았거든. 자유. 응.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지영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아직 10살이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요. 울지 마.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중국 공안들을 피해야 해. 브로커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마을까지 1시간 걸어야 해. 조선족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연길로 갈 거야.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1시간 후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마을이야. 작은 집들이 보였어요. 조선족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한 집 앞에서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야.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또 왔구나. 들어와. 따뜻한 방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옷 젖었네. 갈아입어. 할머니가 마른 옷을 주셨어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국물을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우리도 같은 민족이잖아. 어려울 때 도와야지. 할머니 말씀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이지만 같은 말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지영이와 함께 누웠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한국 갈 거야. 한국? 응. 남쪽. 우리랑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인데 자유로운 나라래. 거기 가면 나 춤출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거 뭐든 할 수 있어. 지영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긴 하루를 견딘 10살 아이의 미소였어요. 잘 자, 지영아. 엄마도 잘 자. 지영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우리 진짜 해냈어. 국경을 넘었어.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북에서 보던 그 별들이요. 저 별은 평양에서도 보일까? 어머니도 저 별을 보실까? 같은 하늘 아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조선족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연길로 향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요. 엄마 답답해. 지영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몇 시간 동안 웅크리고 있어야 했거든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연길에 도착하니 브로커가 우리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주인이 조선족이야. 당분간 여기서 일하면서 지내. 한국은 언제 가요?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 동남아 거쳐서 가야 하거든. 비용이 더 들어. 또 돈이라니요. 저는 이미 가진 돈을 다 줬는데요. 더는 돈이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일해서 벌어. 1년쯤 일하면 한국 갈 돈 생길 거야. 1년. 몇 달만 있으면 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라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갈 수 없으니까요. 식당 주인은 50대 조선족 아주머니였어요. 아이고, 또 왔구나. 일 열심히 해야 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딸은 낮에 방에만 있어야 해. 밖에 나가면 안 돼. 공안들이 순찰 돌거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지영이는 그 식당에서 살게 됐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음식 나르기.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한국 가기 위해서니까요. 문제는 지영이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했어요. 학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엄마 답답해. 밖에 나가고 싶어. 지영아, 조금만 참아. 공안들한테 잡히면 우리 북으로 다시 보내줘. 알았어. 지영이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햇빛도 못 보고 운동도 못 하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식당 주인이 임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주인님, 이게 한 달치 임금이에요? 응. 여기서 먹고 자는 거 방세 다 빼면 이것밖에 안 남아. 하지만 이 돈으로는 더 일해. 밤에 다른 식당에서도 설거지 알바 구할 수 있어. 밤에도 일을 더 하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이중 근무를 했어요. 낮에는 이 식당, 밤에는 다른 식당.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지영이가 아팠어요. 엄마, 배가 아파. 지영이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있었습니다. 주인님, 우리 딸이 아픈데 병원 좀. 안 돼. 신분 확인하면 들통나. 약국에서 약 사와. 약국에서 약을 샀지만 중국어를 잘 못해서 제대로 설명하기도 어려웠어요. 지영이는 일주일 동안 앓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서 회복이 더뎠지요. 엄마, 나 한국 언제 가? 곧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는 1년이 아니라 2년은 걸릴 것 같았어요. 그 무렵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식당에 오셨어요. 혹시 탈북자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저 탈북자예요. 목사님이 우리 사정을 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도와드리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동남아를 거쳐야 하고 위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거는 분이었어요. 출발하기까지 석 달 정도 걸릴 겁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가야 하거든요. 석 달.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석 달이 정말 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안들이 단속을 나왔습니다. 공안이다. 문 열어. 식당 주인이 황급히 우리를 뒷방으로 숨겼어요. 옷장 안에 들어가. 절대 소리 내지 마. 저와 지영이는 옷장에 숨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이 웅크렸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들이 방을 뒤지는 소리였어요. 엄마. 지영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쉿. 조용히.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옷장 문이 열리면 끝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찾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주인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식구들 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공안들이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옷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주인님. 됐어. 조심해. 다음번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들켰을 거예요. 엄마 무서워. 지영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무서웠어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2013년 초 드디어 출발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주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가. 한국 가서 잘 살아.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출발하는 날 다른 탈북자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6명이었어요. 다들 우리처럼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었지요.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 국경까지요. 이틀 동안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니 견딜만 했어요.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강을 건너야 해요. 또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를 탄다고 했어요. 밤에 작은 배를 탔습니다. 우리 6명과 브로커 그리고 배 모는 사람. 조용히 해. 국경 순찰이 지나다녀. 배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넜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예요. 빨리 내려. 우리는 배에서 내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태국으로 갈 거예요. 다음 날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우리는 신분증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난민입니다. 목사님이 설명하셨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체포합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작은 방에 갇혔어요. 6명이 함께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밥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지영이가 점점 약해졌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지영아. 제 밥을 지영이한테 줬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었지만 지영이는 아직 어렸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곧 영사님이 오실 거예요. 영사님, 한국 정부 사람이요. 그날 오후 정말로 한국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국 대사관 영사입니다. 우리말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반가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한국으로 모셔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저희가요? 그날 밤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영사님이 태국 정부를 설득하신 거였어요.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갑시다.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건물들이 높고 불빛이 화려했습니다. 와, 평양보다 더 크네. 지영이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깃발이구나.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여기서 조사받고 비행기 표 받으면 한국 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일주일쯤 걸릴 겁니다. 일주일.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잤습니다. 깨끗한 침대에 따뜻한 이불을요. 엄마,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지? 응. 이제 진짜야.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지영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중국에서 1년. 힘든 시간이었지만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한국. 자유의 땅. 우리가 가는 곳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조사를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리혜진 씨, 내일 비행기 타십니다. 직원분이 말씀하셨을 때 실감이 안 났어요. 정말요? 내일이요? 네.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인천. 한국이에요. 드디어 도착하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설레서요. 지영아, 내일 비행기 타. 비행기? 진짜? 지영이도 신기해했어요. 비행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습니다. 방콕 공항은 정말 컸어요. 사람들이 많고 상점들이 즐비하고 모든 게 화려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다 어디가? 다들 비행기 타러 온 거야.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고 탑승구로 갔습니다. 큰 비행기가 보였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거 타는 거야? 응. 무섭지 않아? 괜찮아. 엄마랑 같이니까.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이 많았어요. 우리는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승무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를 달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떠올랐어요.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방콕이 보였어요. 작아지는 건물들, 도로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와, 신기해. 지영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구름이 밑에 있어. 우리가 하늘을 나는 거야? 그렇지. 신기하지? 저도 신기했어요. 하늘을 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비행기 안에서 식사가 나왔습니다. 작은 도시락 같은 거였는데 음식이 정갈했어요.
이거 다 먹어도 돼? 물론이지. 지영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저도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비행 시간은 5시간이었어요.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뭐 해? 일단 정착해야지. 집도 구하고 내 학교도 찾고. 나 학교 갈 수 있어? 당연하지. 여기서는 누구나 학교 가. 성분 같은 거 없어. 정말? 그럼 나도 친구 사귈 수 있어? 물론이야.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기장님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인천. 한국이에요. 창밖을 보니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 도로들, 바다. 저기가 한국이야, 지영아. 우와. 비행기가 점점 낮아졌어요.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지영이도 울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왔어? 응, 진짜 왔어. 한국이야.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통로를 걸어 공항으로 들어갔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컸습니다. 방콕보다 더 컸어요. 깨끗하고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통일부 직원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환영. 우리를 환영한다고요. 북에서는 항상 감시당하고 의심받고 차별받았는데 여기서는 환영한다고요.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많은 자동차들. 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여기 진짜 우리나라 맞아? 완전 다른데? 응, 맞아. 남쪽이랑 북쪽이 많이 달라.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3달 동안 지내시면서 한국 생활을 배우시게 됩니다.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욕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방이야? 응. 좋다. 지영이가 침대에 폴짝 뛰어 올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상이 푸짐했어요. 흰쌀밥, 국, 고기, 생선, 김치, 나물. 북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법한 음식들이 매일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다 먹어도 돼? 응, 다 먹어. 지영이가 허겁지겁 먹었어요. 1년 넘게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저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감사해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진짜로 왔어. 그날 밤 지영이를 재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북에서 보던 그 별들이요. 어머니, 저 별 보이세요? 저희 한국 왔어요. 지영이랑 둘이 살아남았어요. 어머니는 들으실 리 없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말씀도 못 드리고 떠나서. 하지만 지영이를 지켜야 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의 바람이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나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생활하는 법을 배웠어요. 북에서는 동무라고 하지만 남에서는 친구라고 합니다. 강냉이는 옥수수, 뗏목은 땔감이에요. 같은 말인데도 단어가 달랐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지영이도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 안에 있는 학교였어요. 엄마, 오늘 학교 재밌었어. 그래? 뭐 배웠어? 한국 노래 배웠어. 학교 종이 땡땡땡. 지영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맞아.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지영이의 웃는 얼굴. 그게 제가 목숨 걸고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올 시간이었어요. 정착금을 드립니다.
이걸로 집도 구하시고 생활도 시작하세요. 돈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큰 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원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갔어요. 복잡하고 큰 도시였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집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이야. 좋다. 지영이가 방방 뛰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를 재우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2012년 9월에 북을 떠나 1년 넘게 중국에서 숨어 살고 동남아를 거쳐 드디어 2013년 말에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지영이와 함께 자유를 찾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자유의 땅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이곳에서요.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편의점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연다고요? 아줌마, 여기 밤에도 해요? 네, 24시간이요. 신기했습니다. 북에서는 상점이 저녁 6시면 문을 닫았거든요. 마트에 갔을 때는 더 놀랐어요.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쌀만 해도 10여 종류, 라면도 수십 종류. 엄마, 이거 다 뭐야? 다 먹는 거야. 우와. 지영이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는 않았어요. 일을 구해야 했는데 36살의 경력도 애매했거든요. 무용을 하셨다고요? 여기서는 그게 경력이 되기 힘든데요. 취업 상담사가 난처해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청소, 식당, 공장.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나 식당. 무용수였던 제가 이제는 그런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영이와 함께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한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서빙과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북에서 예술단 생활할 때도 힘들었으니까요. 혜진 씨, 말투가 좀 이상해요. 주방장님이 지적했습니다. 예? 뭐가요? 얘가 아니라 내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억양이 좀. 북한 억양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의식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남한 사람들 말투를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36년 동안 쓴 말투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영이는 저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래? 재밌었어? 응. 나 여기 좋아. 북보다 훨씬 좋아. 지영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내가 북에서 왔다고 놀려. 뭐라고? 북한에 빨갱이 이런 거 말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영이가 차별을 받다니. 지영아, 신경 쓰지 마.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알아. 근데 기분 나빠. 그 애들은 몰라서 그래.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습니다. 지영이가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친구들이 인정해줬거든요.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평생 식당에서 일할 순 없어. 뭔가 다른 걸 해야 해. 무용.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어요. 그걸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동네에 작은 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강좌를 한다고 했어요. 혹시 무용 강사 구하나요? 무용이요? 어떤 무용인데요? 조선 무용이요. 북한 전통 춤이에요. 아,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문화센터에서 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5명뿐이었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북한 춤은 어떤 건가요? 우리 전통 춤이랑 비슷한데 좀 더 부드럽고 우아해요. 부채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춤이었거든요. 이렇게 부채를 펼치시고 천천히 돌리세요.
할머니들이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혹시 북에서 오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말투로 알았어요. 저도 옛날에 북에서 살았거든요. 정말요? 6.25 때 피난 왔어요. 그때 나이가 10살이었는데 지금 80이 넘었네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생님 춤 보니까 고향 생각나네요. 어릴 때 본 춤이랑 똑같아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고향을 다시 본 것 같아요. 그날 저도 울었습니다. 제 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수강생이 점점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던 거예요. 북한에서 온 선생님이 가르치는 전통춤이라는 소문이요. 한 달 후에는 20명, 2달 후에는 30명이 됐습니다. 선생님, 수업 하나 더 열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센터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네. 인기가 많아요. 오후 반도 하나 만들까요? 그렇게 저는 오전, 오후 2개 반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수입도 생겼어요. 식당 일보다는 적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버는 돈이라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5년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탈북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출연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요? 네. 만수대 예술단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민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하겠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했어요. 예술단 생활, 화려한 무대 뒤의 어둠, 탈북 결심, 그리고 한국에서의 3살. 정말 힘드셨겠어요. PD님이 말씀하셨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딸이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 프로그램이 방송됐을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무용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희 학원에서 북한 무용 수업을 열고 싶은데 강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정말요? 네. 한국 무용이랑 북한 무용을 함께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무용학원 강사가 됐습니다. 수입도 늘었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학원 학생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북한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선생님, 북한은 정말 그렇게 힘들어요? 응. 자유가 없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해. 그럼 춤도 마음대로 못 춰요? 응. 정해진 춤만 춰야 해. 그리고 나이 들면 쫓겨나. 에이, 그건 너무한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자유롭게 춤추려고.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2024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영이는 이제 22이 됐어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엄마, 나 한국 무용 전공할 거야. 정말? 내가? 응. 엄마 춤 보고 배우면서 나도 하고 싶어졌어. 지영이가 한국 무용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제 딸이 무용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북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원해서 춤을 추는 거니까요. 엄마, 나중에 남북 화해 공연 같은 거 하면 엄마랑 같이 무대 서고 싶어. 그래? 좋지. 남한 춤이랑 북한 춤을 함께 추는 거야. 멋있을 것 같지 않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남과 북이 함께 무대에 서는 날이요. 저는 여전히 무용을 가르칩니다. 문화센터에서 학원에서 때로는 봉사로 탈북 청소년들에게도요. 선생님 춤 너무 예뻐요. 고마워. 너희도 잘하고 있어. 춤을 가르치며 저는 행복합니다. 북에서는 33세 무대에서 쫓겨났지만 여기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48살인 지금도 저는 무대에 섭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가끔 북을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제가 탈북한 걸 아셨을까? 지영이를 그리워하실까?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지영이도 잘 크고 있어요. 밤하늘을 보며 속삭입니다. 어머니가 들으실 리 없지만요. 한국 생활 11년.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영이의 웃는 얼굴, 그게 답이니까요. 2022년 봄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통일 문화 행사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한 문화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일 문화 행사요? 네. 남북 전통 예술을 함께 소개하는 행사예요. 탈북 예술인들과 남한 예술인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거죠. 제가 거기서 뭘 하면 되나요? 북한 전통 무용을 선보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남한 무용수들과 협업 무대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협업. 남과 북의 춤을 함께요. 해보겠습니다.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남한 무용수들과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리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예요. 저는 박서연이고요. 다들 젊은 무용수들이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선생님, 북한 춤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저는 북한 전통 춤의 기본 동작들을 보여줬어요. 북한 춤은 남한 춤보다 좀 더 부드럽고 손동작이 섬세해요. 오, 정말 우아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부채를 쓰는 것도 특징이에요. 무용수들이 따라했습니다. 금방 배웠어요. 역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재밌어요. 남한 춤이랑 비슷한데 뭔가 달라요. 원래는 하나였으니까 비슷하죠. 하지만 70년 넘게 떨어져 있다 보니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그렇구나. 연습을 하며 저는 느꼈습니다. 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말로는 남과 북이 다르다고 하지만 몸으로 표현하는 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손짓, 발짓, 몸짓 모두 비슷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남한 무용수들과 함께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남한 춤과 북한 춤을 섞은 퓨전 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북한식으로 추고 민지 씨는 남한식으로 춰요. 그러다가 여기서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오, 그거 상징적이네요. 남북 화합. 그렇죠. 연습하며 친해졌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졌어요. 선생님, 북한에서 무용수 생활 어떠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화려했지만 힘들었어요. 어떻게요? 항상 감시받고 체중 관리 심하고 나이 들면 쫓겨나고. 에이, 그건 너무한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자유롭게 춤추려고. 대단하세요. 용기 있으시네요. 아니에요. 그저 딸을 위해서였어요. 그때 지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살 딸의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넌 이야기를요. 무용수들이 울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그래도 여기 와서 다시 춤출 수 있으니까 후회는 없어요.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 무대였어요. 큰 무대였습니다. 엄마 떨려?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지영이도 이 공연에 참여했거든요. 젊은 무용수로요. 응, 좀 떨려. 오랜만에 이렇게 큰 무대니까. 엄마 잘할 거야. 나 엄마 춤 제일 좋아해. 고마워, 지영아. 분장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을 입었어요. 아름다운 노란색 한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46살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이 좀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도 몇 가닥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북에서 마지막 무대를 선 게 2009년이었으니 13년 만이었어요. 혜진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무대 앞으로 갔습니다. 막이 올라가고 조명이 켜졌어요. 객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춤을 췄어요. 부채를 펼치고 몸을 돌리고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13년 만의 무대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없이 연습한 동작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한 무용수들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춤을 췄어요. 북한 춤과 남한 춤이 어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다른 동작을 했지만 점점 하나로 합쳐졌어요. 마지막에는 모두가 같은 동작으로 춤을 췄습니다. 남도 북도 없이 하나의 춤으로요. 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객석에서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함께 춘 무용수들과 손을 잡고요. 무대에서 내려오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 다시 무대에 섰어. 자유롭게. 민지가 다가와 안아줬어요. 선생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민지야. 지영이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최고였어. 정말? 응. 나도 언젠가 엄마처럼 저런 무대 서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여기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공연이 끝나고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 춤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남북이 함께 춰니까 더 의미 있었어요. 한 나이 드신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왜요? 저도 북에서 왔어요. 6.25 때 피난 와서 70년 넘게 고향 못 갔죠. 아, 오늘 선생님 춤 보니까 고향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 본 춤이랑 똑같아서요. 할머니가 우셨어요. 고향 땅은 못 밟아도 고향 춤을 다시 봤으니 감사합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제 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지영아, 넌 엄마보다 더 잘할 거야. 정말? 응. 왜냐면 넌 자유롭게 춤출 수 있으니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나이도 상관없고. 고마워, 엄마. 엄마가 여기 데려와줘서.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13년 만에 선 무대. 자유로운 무대. 북에서는 33세 쫓겨났지만 여기서는 46세도 무대에 섰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춤췄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내가 찾던 거구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게 후회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유롭게 춤추고 있으니까요. 2024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는 48살이 됐어요. 한국에 온 지 11년째입니다. 오늘도 무용학원에 갑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러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밝게 인사합니다. 응, 안녕. 오늘 뭐 배울까? 부채춤 계속 할래요? 좋아. 그럼 시작하자. 음악이 흐르고 학생들이 춤을 춥니다. 저도 함께 춰요. 48살이지만 아직 춤출 수 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 달에 대학 입시 봐요. 무용과 갈 거예요. 그래? 잘 됐다. 넌 충분히 합격할 거야.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학생이 환하게 웃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춤출 수 있어. 성분도 나이도 상관없이. 그게 제가 원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지영이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었어. 우와, 고마워. 뭐 만들었어? 김치찌개. 엄마 좋아하잖아. 그렇지. 고마워, 지영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졸업 공연해. 정말? 축하해. 엄마도 와줄 거지? 당연하지. 꼭 갈게. 지영이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에요. 한국 무용을 전공했습니다. 엄마, 나 졸업하면 무용단 들어갈 거야. 그래? 어느 무용단? 국립무용단 오디션 볼 거야. 붙을지 모르겠지만 넌 잘할 거야. 엄마가 장담해. 고마워, 엄마. 지영이를 보며 생각합니다.
북에 있었으면 이런 꿈도 못 꿨을 텐데. 성분 때문에, 나이 때문에 여러 이유로 막혔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요. 밤에 혼자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여요. 불빛이 화려합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평성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소식을 못 들었어요. 살아계실까요? 건강하실까요? 어머니, 지영이 잘 컸어요. 대학교도 졸업하고 무용수가 될 거예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합니다. 엄마가 떠난 거 알고 계시죠? 화나셨죠? 미안해요. 하지만 지영이를 지켜야 했어요. 바람이 붑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요? 통일. 언제쯤 될까요? 제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은 가져요. 언젠가는. 가끔 다른 탈북민들을 만납니다. 문화센터에서 봉사로 무용을 가르치거든요. 탈북 청소년들에게요. 선생님, 저도 북에서 왔어요. 함경도에서요. 그래? 언제 왔어? 작년에요.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잘 적응하고 있어? 네, 힘들지만 여기가 좋아요. 자유로워서요. 맞아. 여기는 자유로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선생님처럼 저도 무용수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열심히 하면 돼. 아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희망이에요. 여기서는 할 수 있어. 북과는 달라. 2024년 가을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북 문화 교류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고요. 정말요? 북한 예술단이 남한에 와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추진 중이래요. 그럼 만수대 예술단도 와요? 그럴 수도 있죠. 만수대 예술단. 제가 17년 동안 몸담았던 그곳. 만약 그들이 온다면 옛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지. 내가 탈북자니까 그들은 나를 피하겠지.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춤을, 그 무대를요. 얼마나 변했을까? 아니면 똑같을까? 며칠 후 한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남북 문화 교류가 성사되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복잡하겠죠.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왜 슬프실까요? 제가 떠나온 곳이니까요. 그리고 거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 다시 북한에 가고 싶으세요? 어머니를 보러 가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죠. 통일이 되면요? 통일이 되면 꼭 가고 싶어요.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하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통일.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제 세대에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지영이 세대에는 어떨까요? 엄마, 나는 통일 꼭 봤으면 좋겠어.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왜? 그럼 엄마 고향에 갈 수 있잖아. 할머니도 만나고. 그렇지. 그리고 북한 무용수들이랑 같이 공연하고 싶어. 멋있을 것 같아. 지영이의 꿈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올 거야, 엄마. 꼭. 지영이의 낙관주의가 부러웠어요. 오늘도 저는 학원에서 춤을 가르칩니다. 오늘도 학생들에게 북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선생님, 북한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응, 똑같아. 같은 말 쓰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춤 춰. 그럼 왜 못 만나요? 그게 복잡한 거야. 정치 때문에.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요. 제가 살아생전에는 힘들어도 지영이 세대에는 가능할 거라고요. 그때가 되면 저는 평성으로 갈 겁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을 올리고 오빠를 찾아가고 제가 춤췄던 그 무대를 다시 볼 거예요. 그리고 북에 있는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기는 달라.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자유롭게 춤출 수 있어. 밤하늘을 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저 별은 평양에서도 보일까요?
평성에서도 보일까요?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춤을 출 겁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요. 그리고 기다릴 겁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그날을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요. 무대 위에서 함께 춤출 그날을요. 그날이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지영이도 데려왔어요. 우리 함께 춤춰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저는 춤을 춥니다. 무대 위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리혜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2년 16살 소녀가 만수대예술단 오디션장에 들어선 날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2024년 서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소녀는 이제 48살의 무용 강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평양의 무대에 섰던 그녀는 33세 쫓겨났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살 딸의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서 1년을 숨어 살았고 동남아를 거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롭게요. 나이도 성분도 아무것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북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젊고 예쁠 때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곳, 나이 들면 버려지는 곳, 성분 때문에 꿈도 꿀 수 없는 곳. 혜진 씨는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딸을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그녀의 딸 지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무용수가 되려 합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요. 혜진 씨 같은 탈북민들이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분들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요. 분단되기 전 자유롭게 오가던 그 시절을요. 평양 가고 함흥 가고 개성 가던 그때를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었던 그 시절을요. 6.25 전쟁이 그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70년 넘게 우리는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의 춤은 보여줍니다. 남과 북의 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그녀가 남한 무용수들과 함께 무대에 섰을 때 처음에는 달랐지만 결국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이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이 처음에는 다르고 어색하더라도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요. 혜진 씨는 오늘도 춤을 춥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문화센터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추고 때로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가르칩니다. 그녀의 춤 한 동작 한 동작에는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33세 쫓겨났던 그녀가 48배도 무대에 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유의 힘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문화강좌를 찾아가 보세요. 그들의 춤을 보고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같은 민족이니까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춤을 추는 사람들이니까요. 혜진 씨는 말합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지영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꿈은 단 하나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평성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 그리고 북에 있는 후배들에게 말해주는 것. 여기는 달라.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자유롭게 춤출 수 있어. 그날이 올까요? 혜진 씨는 믿습니다. 자기 세대는 힘들어도 딸 세대에는 가능하리라고요. 지영이는 말합니다. 나는 통일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 무용수들이랑 같이 공연하고 싶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혜진 씨는 평성으로 갈 겁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을 올리고 제가 춤췄던 만수대 무대를 다시 보고 후배들과 함께 춤출 겁니다. 그날까지 그녀의 춤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평화의 가치를,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혜진 씨의 춤은 말합니다. 무대 위의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 눈물을 딛고 일어나 다시 춤출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힘이라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은 하늘 아래 북에서는 누군가가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줍시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무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무대는 계속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작은 통일의 시작입니다.